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0월 10일 금요일 추석 연휴 이후 첫 거래였는데요. 또다시 사상 최고라는 기록으로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 전거래일보다 1.7% 급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610선을 넘겼습니다. 연휴 시장이 쉬는 동안 미국과 일본 등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랠리를 보였었는데요. 우리 증시에 오늘 한 번에 이를 반영하면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94,000원 선, SK하이닉스 42만 8천원 선까지 뛰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 흐름 보이면서 지난주보다 소폭 오른 8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급등했네요. 21원 뛴 1,421원으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오르고 있고 연휴 기간에도 해결되지 못한 한미 무역 협상이 환율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17.7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윤상의 한 걸음 더와 함께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했습니다. 이하림님께서 간만에 출근했는데 비까지 오니까 기분도 축 처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곧 불금 퇴근을 즐길 수 있겠죠, 소장님? 그럼요. 불금이 기다리고 있고 또 주말이 오잖아요. 잠깐 들렀다. 잠깐 회사 들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말을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김정기님께서는 출근이 어색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색할 수 있어요. 너무 거의 일주일 가까이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색할 수 있는데 또 똑같아요. 오늘 들렀다 하고 주말 보내고 다시 제대로 된 출근하는 거죠. 그럼 또 금방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세계로 떠나는 방과 후 차차차 타고요. 쉽고 재밌게 경제 공부하는 방과 후 경제교실까지 가봅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미국 할인 매장 타겟에서 GPU를 훔치다가 보안 요원에게 잡히는 CCTV 영상이 화제입니다. 흐릿한 화질과 각도, 표정까지 뭐 하나 어색한 부분이 없죠. 물론 가짜입니다. 오픈 AI 엔지니어가 자기 회사 사장님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죠. 요즘 SNS 피드를 보면 이게 진짜야 싶은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오픈 AI의 영상 생성 앱 소라인데요. 현재는 아이폰 사용자만 초대 코드가 있어야 접속이 되는데도 출시 5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 앱스토어 1위를 찍었습니다. 소라는 작년 초만 해도 문장을 입력하면 짧은 실사풍 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준이었는데요. 이번 달 새로 나온 소라2는 사용자 자신이 직접 등장하는 10초짜리 영상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다른 친구와 실감나는 액션 영화에서 연기하거나 유명 배우와 나란히 영화제 레드카펫을 걸으며 환호를 받는 영상처럼 상상만 하던 장면이 현실로 구현되죠. 그리고 그 영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AI 영상 생성기가 아니라 AI 버전 틱톡 같은 형태로 진화한 겁니다. 문제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기이하고 불쾌한 영상들도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정말 진짜 같은 공중파 뉴스. 우리 집에 노숙자가 들어와서 안 나간다며 장난으로 가족을 속였다는 영상.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나 마틴 루터킹 목사 같은 고인의 연설을 조작한 영상도 넘쳐납니다. 자신을 가짜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건 놀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유머라는 말이 방패가 되어버리면서 패러디와 피해의 경계, 현실과 거짓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죠.
앞으로 SNS 공간은 이 영상이 과연 믿을만한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미디어 해독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장난과 범죄의 선을 구분하는 상식과 책임감은 기본이고요. 기술이 진실을 흉내내는 시대가 오더라도 결국 진짜를 지켜내는 건 사람의 몫일 겁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도 카매거진 최정필 기자가 가이드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최 기자님이 네. 연휴 동안 또 멀리 다녀오셨대요. 미국 다녀오셨다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사실 요즘에 환율 보고 좀 충격적이긴 했는데 오늘 환율이 엄청 올랐는데 네, 그 환율을 정면으로 맞고 네. 이제 LA와 베가스 그리고 이제 그랜드 캐니언을 포함한 그 3대 캐니언 그쪽을 좀 갔다 왔습니다. 이야, 운전하기 딱 좋은 그 장소인데 네. 자동차 전문 기자는 그렇게 여행을 가면 어떤 차를 렌트해요? 이제 렌트카에서 이제 주는 대로 이제 타기는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픽업 트럭들 조금 많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죠. 네. 우리나라에 안 파는 우리나라 차, 이제 현대차의 산타크루즈라는 이제 픽업 트럭이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차를 좀 타게 됐고, 그 차가 작년 말에 또 이제 상품성 개선이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또 운 좋게 탈 수 있게 됐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품성 개선이 된 버전은 아마 제가 처음 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은 됩니다. 그 차 타고 하루에 600km씩 좀 달려보고 왔어요. 역시 쉬지 않고 연휴에도 네. 쉬지 않고 일을 하셨던. 근데 직접 운전하면서 사실 미국은 막힌다라는 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운전할 맛이 났을 수도 있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그 막힌다라는 거를 딱 한 번 느껴봤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운전의 스타일이나 그런 거. 일단은 미국은 프리웨이가 많죠. 이제 네. 고속도로라고는 하지만 하이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색다르다 이렇게 좀 느꼈었고,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 운전하는 스타일이 너무 달랐어요. 다르죠.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들었다. 그렇게만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아이템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동차 시장 트렌드 한번 짚어보죠. 그 중고 자동차를 산다고 하면 보통 중고차 사이트나 네. 아니면 뭐 딜러한테 네. 가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좀 잘 안다 하는 분들은 이제 경매 시장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도 그렇지만 경매라는 게 굉장히 보여지는 것 외에도 이런저런 신경 쓸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되는 시장인데, 자동차 경매 시장은 꽤 활성화돼 있나 봐요. 사실 제가 미국에 갔다 온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거긴 했었는데, 미국은 이제 자동차를 경매로 사고 파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이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경매로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은 그 자동차에 얽혀 있는 히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한 차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사연들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담보 사항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연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사려는 사람, 그러니까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좀 얽혀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좀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그런 사연을 안고 경매에 왔다라고 하는 자동차들, 일단 자동차 자체가 기계 장치 중에 한 종류다 보니까 너무 가만히 서 있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경매에 올라온 차들은 어느 정도 좀 멈춰 있던 그런 상태였을 가능성들이 좀 있다 보니까 차의 상태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금 좋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경매에 올라오는 차들에게 그런 담보라든가 그런 복잡한 사양 같은 것들도 없고 또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움직였던 차였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좀 자동차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처럼 좋은 매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매로 올라왔던 것 자체가 아무리 간단하게라도 사연이 있다라는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네. 그런 사연이
또 시민들을 위해서 발 바쁘게 좀 움직였던 그런 사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도 좀 색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얘기일까요? 그렇게 경매로 올라오는 차 중에서 이제 경찰차가 있어요. 경찰차. 예. 경찰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적인 순찰차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 위에 이제 빨간색, 파란색 불 들어오는 경찰차가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암행 경찰차가 있거든요. 있죠. 요즘에 최근에 나온. 그런 차들도 다 임무를 마치게 되면 은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차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인 자동차들처럼 그냥 중고차로 판매가 된다거나 아니면 폐차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그 동안에는 나라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자산을 매각을 하는 이 과정인 공매도 서비스 온비드라는 것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이제 일반 시장으로 판매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경찰차 경매라 굉장히 생소하고 흥미로운 분야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찰차라고 뭐 순찰차라고 하면 일부는 정말 교통법규를 딱딱 지켜가면서 정해진 일과를 소화한 차고 일부는 정말 아예 추격하고 막 험한 길을 급발진 급정거 이렇게 한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경찰차들은 몇 년 주기로 교체가 돼요? 얼마나 된 차들이 주로 올라와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는 경찰차의 이 수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구 연한이라고도 하죠. 근데 내구 연한이 한 3년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3년? 네, 어떻게 보면 좀 짧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자동차들하고는 운영되는 환경 자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훨씬 더 짧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 데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길게, 아주 조금 더 길게 해서 한 4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임무가 부여되는가에 따라서 경찰차냐 아니면 순찰차냐 차 자체는 동일하게 사용을 하지만 그렇게 좀 명칭으로 구분이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에서 4년 정도를 사용하게 된 다음에는 연장 심사를 통해서 최대 2년 정도를 더 추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은 3년에서 4년 정도 조금 더 길게 사용되면은 5년에서 6년 정도 사용되고 차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주기가 좀 짧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일반적인 자동차하고는 그런 운행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또 그 다르다는 게 좀 차한테 좋은 쪽으로 다른 게 아니라 되게 가혹하게 좀 다르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차나 순찰차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경우에는 하루에 20시간 정도 시동이 그대로 걸려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제 계속해서 주행을 하고 또 경찰관 분들이 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뭐 주행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구 연한이 끝날 때쯤 되면은 차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오르막길에서 에어컨을 틀고 있으면 차가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할 정도로 차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이 조금 이제 걸려 있기는 한데 웬만해서는 그런 경찰차하고 관련된 예산들은 좀 충분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구 연한이 오면은 웬만해서는 바로바로 교체를 해주는 편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암행 경찰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내구 기간이 조금 더 길거든요. 그래서 3년이나 4년하고 연장 심사를 했던 일반 경찰차나 순찰차하고는 달리 암행 순찰차는 이제 처음부터 5년의 내구 연한을 갖고 있습니다. 암행 순찰차가 정확히 어떻게 생긴 차예요? 암행 순찰차라고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부르고 있는데 위장 순찰차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요것도 이제 미국에서도 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겉에서 보기에는 일반적인 승용차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면 조금씩 티가 나기는 하는데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냥 일반적인 차들 사이에서 막 일반적인 주행을 하고 있다가 법규를 위반한 차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경찰차로 돌변을 하게 되는 그런 차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 위에서 숨어서 이제 다니고 있다가 이제 위반을 하는 차들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만 그 정체를 드러내는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정식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암행 순찰차로 도입이 됐었던 차들이 작년 1월에 처음으로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첫 암행 순찰차가 내구 연한이 5년이라고 설정이 돼 있다고 했는데 그럼 보통은 이제 5년 동안 얼마나 달려요? 보통 뭐 이런 차들은 고속도로 달릴 테니까 주행 거리가 진짜 엄청날 것 같은데.
주행 거리가 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행 거리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1년에 한 30만 킬로, 1년에 30만 킬로가 아니고 5년 동안 총 달리게 된 거리가 30만 킬로가 조금 더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작년 1월에 경매 시장에 올라오게 된 차 같은 경우에는 총 2대가 경매에 올라오게 됐었는데 한 대는 31만 킬로미터, 또 한 대는 34만 킬로미터 정도가 주행 거리를 좀 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하루 출퇴근 거리를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 하루에 한 30km 왕복을 했을 때 한 30km 정도 주행을 한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요거를 뭐 주말, 추석 뭐 이런 명절 같은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봤을 때 1년에 한 15,000km 정도 주행을 한다라는 걸로 좀 계산이 된다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달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1년에 2만 킬로 조금 넘게 달린다 그런다면 조금 더 많이 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서 봤을 때도 암행 순찰차들은 좀 많이 달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암행 순찰차가 누적이 뭐 한 31만 37만이라고 하면 이거를 단순히 계산해 보면 1년에 한 6, 7만씩 달린 셈이 되는 것 같은데 1년에 6만 킬로미터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이렇게 달리면 기름값도 장난이 아니겠어요. 암행 순찰차라고 하면 뭐 특별히 기름값을 조금 싸게 넣는다거나 아니면 어디서만 좀 넣어야 된다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일반적인 경찰차들도 그렇고 암행 순찰차들도 그렇고 거점이라는 게 좀 마련이 되어 있죠. 어떤 지구대 소속이다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아무 데서나 주유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이제 결제하는 방식이 거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주유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 똑같이 일반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우리가 좀 많이 쉽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야간에 넣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낮 시간에 넣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좀 나뉘게 되는데 또 일반적인 차들보다는 아무래도 주유 빈도가 조금 더 많기는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조달청에서 공공조달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주유소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서 이제 공공조달 카드라는 거를 발급을 해준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미리 기름을 구매를 해놓고 우리 경찰서에서 한 달 동안 요 정도 기름을 쓰니까 미리 결제를 해놓고 우리 파출소 소속 경찰차들은 다 거기 가서 주유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주유 기록제라는 거를 별도로 작성을 하게 돼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나중에 이제 몰아서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 달에 어느 정도의 주유를 했으니까 우리 이번 달에 얼마 나왔어요. 결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달아 놓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암행 순찰차가 말씀하셨지만 특징이 겉에서는 일반 차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자세히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갑자기 이제 불이 들어오는 경광등도 숨겨져 있어야 되고 뭐 단속 카메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장착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경매 시장에 내놓을 때는 뭐 다 제거하고 내놓기는 하겠죠. 그렇죠. 이제 사실 저도 직접 단속되어 본 적은 없기는 한데 다른 차가 단속되는 장면들은 좀 본 적은 있었거든요. 네, 과속하는 차를 단속하는 그 암행 경찰차였는데 정말 빠르게 두 대가 쌩하고 지나가다가 뒤에 차에서 갑자기 창문 안쪽 그리고 그릴 안쪽에서 갑자기 번쩍번쩍하면서 불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해봤다는 건 아니고 저도 봤는데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차 안을 보게 되면은 컴퓨터도 장착이 되어 있고 앞에 과속하는 차를 단속을 하기 위한 그런 카메라들도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당연하게도 이런 장비들은 이제 경매에 들어가게 될 때는 다 제거를 하고 경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단속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에 매각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양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제 경광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이제 법에 따라서 긴급 자동차로 분류된 경찰차에만 장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차나 이제 소방차 아니면은 이제 전기나 가스와 같은 공공 인프라와 관련된 것들과 관련된 긴급 자동차 이런 식으로 해서 경광등에 대한 색깔도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장착을 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의 규정에 맞춰서 장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속 단속용 컴퓨터라든가 경광등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렌, 스피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거가 된 채로 매각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치 설치
설치 흔적이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하겠네요. 그 미국에서 그 경매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던데 경찰차가 은퇴하게 되면 이제 경매로 처분했을 때 간혹 뭐 경찰로 일하던 아버지가 타던 경찰차를 아들이 낙찰받았던 그런 훈훈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미국 경찰차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키로수로는 짧게는 15만 마일, 좀 긴 곳은 25만 마일 정도를 주행을 하면은 그 경찰차도 은퇴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키로수로 따지면은 한 24만 킬로미터에서 한 4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달리 경찰차 전용으로 만들어지는 차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차들보다는 조금 더 내구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24만에서 40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을 해도 더 아직까지는 좀 달릴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이제 권장되는 주행 가능 거리가 30에서 5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타던 경찰관이셨던 아버지가 타던 차를 아들이 낙찰받는 그런 경우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뭐 아직 그런 후일담 이런 게 아직 안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되게 이야기가 관심 있게 들려오기는 하네요. 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사라본의 러버스 콘체르토 듣고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소개 좀 해볼까요? 조윤정님께서 긴 연휴 끝나고 오늘은 출근해서 출첵합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래도 퇴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귀 쫑긋하며 조금 더 힘내겠습니다. 문자들을 쭉 보니까 이렇게 연휴를 마치고 내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투혼을 발휘해서 출근을 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길게 쉬고 나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일상에 적응을 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아는 지인은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그 한국에 돌아와서 인사를 이제 가게에 나오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 언어로 인사를 했대요. 셰셰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바로바로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우리 힘내봅시다. 네, 이영래님. 딸이 도서관 반납 기일이 오늘까지라고 해서 대신 반납하러 왔어요. 비도 오고 연휴도 끝나서 그런지 조용하네요. 온 김에 저도 책 한 권 빌려 가봐야겠어요. 조용하니 소장님 목소리가 더 잘 들리네요. 아, 도서관 가셨구나. 도서관이 비 오는 날 또 가서 읽으면 책 읽기 딱 좋기도 하고요. 이 서점에서 책들 서서 보는 거, 앉아서 보는 거하고 또 기분이 달라요. 그리고 몰랐던 이런 책도 있었어? 하는 기분이 또 있다 보니까 도서관에 가서 오늘 같은 날씨에 또 조용할 때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서 책 읽는 거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죠. 물론 이제 책 반납하러 갈 때는 조금 귀찮기도 해요. 그러나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신청 미리 하고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이영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 음악 전문 잡지 롤링스톤이 최근 21세기 최고의 노래 250곡을 공개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국을 대표하는 K-팝 그룹의 봄날이라는 노래도 3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봄날은 2017년 2월 발매된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 You Never Walk Alone의 타이틀곡인데요. 롤링스톤은 상실 속에서 피어나는 회복과 희망의 감정이 초월적인 울림을 전한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오늘도 주관식인데요. 자, 최근 롤링스톤이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노래 가운데 37위에 오른 곡 봄날을 부른 그룹으로 빌보드 핫백 1위, 그래미 어워드 노미네이트, UN 총회 연설까지 해낸 글로벌 아이돌 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K-팝 그룹이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제 용어부터 투자법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를 배우는 방과후 경제교실입니다. 김나영 선생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 광고 나갈 때 둘이 조용히 각자 할 일 하고 있었는데 그 문자 왔었어요. 박혜원님께서 두 분 싸우셨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안 싸웁니다. 싸운 거 아닙니다. 네, 너무 사이좋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뭔가요? 오늘은 추세매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시 리버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의 삶과 투자 원칙 알아보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점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뭐 워런 버핏처럼 누구나 들었을 때 딱 아는 그런 투자자는 아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인물인 제시 리버모어죠. 이 사람이 하루에 1억 달러를 벌었던 투자자잖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영화로 만들면 정말 히트 칠 만한. 그러니까 하루에 1억 달러가 지금 100년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는 2조 원. 하루에 정도. 그러면 그러니까 2조 원을 벌었다? 네네. 와. 29년 대공황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공매도를 한 건데요. 공매도라는 게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29년 초여름만 해도 주식시장은 완전 강세장이었대요. 그래서 리버머어는 근데 그때 이제 하락할 거를 딱 베팅을 했고 사람들은 또 미쳤다라고 했었는데 진짜 이제 대규모로 이제 완전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의 큰 곰이다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은 언제부터 투자를 시작했어요? 15살에 투자를 시작을 15살. 하는데요. 네, 1892년입니다. 네. 1877년생이거든요. 진짜 옛날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MTS로 주식을 사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14살에 보스턴의 주식 사설 거래소에서 호가판을 정리하는 사원으로 일을 했대요. 당시에는 그 주식 호가판에 가격을 이렇게 써두면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써서 내고 나 얼마에 사겠다. 그러면 또 파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호가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의 추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규칙을 발견했구나. 네, 네, 패턴을 딱 발견을 해가지고 네. 자기가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맞춰본 거예요. 게임처럼. 그랬는데 한 70%를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해볼까? 그래가지고 15살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거래소 주인들이 내쫓았대요. 아, 너무 돈을 많이 따가서? 네. 그랬더니 이제 얘가 친구를 보내가지고 네. 너가 이렇게 해. 라고 했더니 차명 거래를 했네. 네. 이 녀석이 했더니 그 거래소 주인이 물어봤대요. 너 누가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하니까 너도 이제 나가라라고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됐죠. 그렇군요. 네. 어릴 때부터 남다른 분석력이나 감각이 좀 그렇죠. 있었네요. 네. 15살부터 10개 중에 7개는 적중하는 실력으로 쭉 살았으면 네. 돈은 굉장히 많이 모았을 것 같은데 중간에 파산을 한번 하죠? 네, 21살에 첫 번째 파산을 맞는데요. 네. 그때 이제 사설거래소에서 안 받아주니까 이제 뉴욕으로 옵니다. 그래서 뉴욕의 증권거래소에 가가지고 거래를 시작하는데 6개월 만에 파산을 해요. 근데 그때 왜 그랬냐라고 이제 하니까 본인이 이제 회고록 같은 거를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때 했던 보스턴에 있었던 작은 극장에서 했던 거는 주가 테이프를 읽는 방법이 있었는데 네. 그게 안 통하더라. 너무 매매량이 많아가지고. 그 리버모어가 그 어릴 적에 그 돈을 벌었다고 네, 하는 네. 그 보스턴의 주식 사설 거래소는 사실 이제 네. 실제 주식이 오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동네마다 여러 군데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종목을 네. 어떤 주가의 방향에 돈을 이제 베팅하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낮춰서 말하면 이제 합법적인 그 사설 도박장과 같아서 그 뉴욕 증권거래소라는 곳에 가서 실제로 세금도 내고 정말 큰 단위로 이렇게 실시간 거래되는 거를 해봤다면 이제 판이 다르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전과 모의 투자 이제 사이의 차이랄까 그런 경험으로 이제 파산을
체험한 건데 그 쓴맛을 보고 나서도 또 제기를 하잖아요. 그 제기를 네네. 도운 수단이 피라미딩 기법이라고 하던데 어떤 방법이에요? 피라미딩 기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추세 매매의 진짜 그 방법인데요. 불타기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거를 보고 그 상승하는 종목을 조금 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았어요. 네. 좀 더 올라가면 또 사고, 그래서 또 올라가면 또 사고. 근데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파는 거예요. 내려갔을 때 물타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샀는데 내려갔어 그럼 아까워서 손절매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럼 안 된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는 이제 네. 얹고 하지만 그렇죠. 하락 추세일 때는 물타기는 하지 말아라. 네, 딱 팔아라. 오히려 10% 이상 주가가 떨어지면 손절매를 하고 절대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지 말아라. 얘기를 비자발적 장기 투자. 네. 네. 얘기하고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피라미딩 기법을 얘기를 할 때는 오직 그 개별 주식의 차트를 봤대요. 네. 근데 나중에는 시장이 중요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이제 상승장이 있고 좀 하락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호황일 때 사고 좀 내려가는 상황일 때는 주식을 파는 쪽으로 아니면 공매도하는 쪽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이 리버모어의 생애를 정의한 상징과도 같은 게 이제 공매도라는 건데 네. 월스트리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곰이라는 별명을 얻게도 해준 그런 네. 공매도인데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상승장만 주로 보는데 네. 이 리버모어는 진짜 기회는 하락장에서 온다 이런 말처럼. 하락장에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네. 리버모어가 얘기한 공매도에 또 타이밍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말은 쉬워요. 상승장의 끝, 하락장의 시작에서 하면 되죠. 그렇게 네. 말은 하는데 사실 공매도로 큰 성공을 거뒀던 그가 공매도로 또 두 번째 파산을 맞아요. 근데 하락장이 온다는 걸 예측을 못해서 파산을 한 게 아니고요. 네. 하락장이 온다는 게 맞았는데 사실 그 시기가 조금만 틀려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내려갈 거야는 알았는데요. 이게 좀 출렁출렁하면서 내려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빌렸다가 우선은 내가 언제 갚을게라고 하면서 그 갚을 때에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네. 그때 출렁출렁 하던 시기가 그 살짝 좀 올라가 있을 때 많이 올라갔다가 확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럴 때 또 갚아야 되는 시점이 온다거나 그러면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레버리지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파산을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향은 맞았는데 네. 시간이나 이런 타이밍이 틀리면 네. 결과는 똑같이 실패다. 네. 리버모어가 시장과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한 사람인데 네. 이거 경험해서 그 얘기했나 봐요. 그죠. 네. 근데 또 리버모어가 의외로 현금을 비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네. 전체 자금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하라고 얘기를 꼭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명확한 기회가 왔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때 딱 현금을 넣어라라는 얘기인데 이게 본인이 레버리지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있었으면 그렇게는 안 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를 썼더니 이제 파산이 됐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면 그렇게 쓰진 않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100만 달러의 수업료라는 일화도 굉장히 유명하던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에피소드예요? 남의 말에 설득당해서 100만 달러를 날렸다. 가지가지 다 경험해본 사람이네요, 이분은. 네, 자신이 만난 최악의 인물이 퍼시 토마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가 되게 똑똑해 보였고 말도 너무 잘했고 그래서 내가 설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내 판단에는 하락장이 올 거였는데 퍼시 토마스가 정말 논리적으로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강세장이 지속될 거라는 걸 자기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90%를 잃었고 그 100만 달러의 수업료 너무 과했다. 나는 절대로 설득당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제는 아무도 믿지 말고 내가 공부한 것만 믿어야지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그 얘기는 하잖아요. 스스로 판단해라. 그 부분은 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아무런 근거 없는 어떤 감으로 돈을 벌기도 했다던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1906년 일인데요. 네. 애틀란타로 휴가를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유니언 퍼시픽이라는 철도주를 공매도해야겠다.
라는 감이 있다고 했대요. 네. 근데 당시는 되게 강세장이었고 철도주가 주도주였대요. 그런데 같이 있던 친구가 왜 그러냐고 말렸는데요. 알 수 없는 예감이다. 라고 하면서 홀린 듯이 느낌적인 느낌? 네. 5,000주를 공매도 했는데 하루에 25만 달러를 벌었대요. 지금 가치로는 수백억 원 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해에도 또 대규모로 철도주를 공매도 해서 300만 달러를 벌었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 이제 이거를 이제 본인이 이게 저는 사후확증 편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공부와 몰입으로 이게 극대화돼서 이렇게 나타난 거다. 나는 감을 믿기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다음 해에는 또 파산을 하거든요.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이분 인생이. 네, 1908년에 면화 선물 거래에서 굉장히 많은 또 몇 조 원 이상을 또 잃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감을 믿었다가는 정말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순식간에 날리기도 한다라는 거를 이분 사례를 보면서 느낄 수 있죠. 몸소 네. 보여주는 네. 그런 인생을. 1940년에 비극적인 이제 결말을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한 당시에는 뭐 리버모어의 경제적 사정이 정말 좋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파산했다가 성공했다가 하는 걸 네 번 성공하고 4번 파산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자살할 당시에는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았다라고 하고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63세 나이로 이제 생을 마감한 건데 아내한테 유서를 써놓고 이제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 차곡차곡 내가 뭔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온 게 아니라 빠르게 벌었다가 빠르게 잃었다가 그랬던 정말 큰 기복이 어떤 불행의 씨앗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지인 선생님이 상담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아들이 군대에서 코인 투자를 한대요. 요즘 핸드폰을 쓰잖아요. 많아요. 네, 2천만 원으로 1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돈을 번 건 좋은데 취업할 생각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투자에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운이 좋았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제 너무 그거에만 몰입되어 있으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시 리버모어의 회고록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처해 있던 상황이 처음보다 더 열악해졌다. 이미 몇 가지 습관이 붙어 있었는데 돈이 많이 드는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거였다. 무엇보다 날 괴롭힌 거는 계속 내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 막 오면서 이런 거를 썼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맞아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막 도파민이 폭발하는 그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독성이 막 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 리버모어가 살아왔던 시기를 보면요, 참 굵직한 전쟁들도 많았고 경제에 엄청난 위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다 겪은 사람이었어요.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때였죠. 맞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보통 주식 장기 보유하면 괜찮아. 경제 성장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우상향 하잖아가 되는데요. 네. 이 리버모어가 살았던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877년에 태어나서 40년까지 살았는데요. 근데 19세기 후반에서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겪었고 그때 중간에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92년에 투자를 시작해서 죽을 때가 40년인데 그때 연평균 다우지수가 2.3%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예금은 한 5, 6% 금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보다도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대공황 때는 다우지수가 90% 정도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정말 장기 투자하면 괜찮아 했던 시기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장기 투자가 괜찮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S&P 500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이지라고 말하기 시작한 게 20세기 중반 이후였던 그렇죠. 것 같던데. 네, 맞아요. 그때 중앙은행 제도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있던 시절에는 중앙은행 제도가 없었고 그래서 경기가 나쁠 때 오히려 금리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면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떼일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으로 금리를 더 높였고 그러니까 경제가 한번 나빠지면요. 더
더 깊이 파지는 그러다 보니 지금보다 더 이렇게 확 나빠지는 게 많았고요. 지금은 이제 중앙은행 제도가 확립되면서 통화 정책을 쓸 수 있으니까 경기 침체골이 좀 더 빨리 올라오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인생 쭉 우리가 봤는데 네. 우리가 이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배울 점을 한번 꼽아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3가지 정도 꼽아봤는데요. 레버리지는 좀 경계하자. 이분이 이제 파산한 게 레버리지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자. 남의 말 들었다가 본인이 100만 달러짜리 수업료를 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 거. 평정심을 잃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리버모어 자체는 평정심을 잘 지켰던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현금을 보유하면 평정심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스스로 공부해서 판단해야 되고 지나친 극한의 그런 투자나 레버리지는 경계하자. 네. 평정심을 잃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뭐든 차분하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희정님도 투자의 롤러코스터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제시 리버모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나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공개해야죠. 얼마 전 롤링스톤이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노래 250곡 가운데 37위에 오른 곡 봄날을 부른 그룹은 바로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2017년 발표된 봄날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플레이리스트에 남아있는 명곡 중에 명곡이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3분은요. 정답 맞춰주신 1431님 그리고 40대 아줌마인데 팬클럽도 가입했습니다. 뿌끄뿌끄라고 보내주신 차영숙님 그리고 저 BTS 노래 중에 봄날 제일 좋아해요. 처음 들었을 때 주책맞게 눈물이 라고 보내주신 조윤정님 이렇게 3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 제이킴님이 달아주셨는데 병동 엘리베이터에 새로 적힌 집에 가고 싶다는 낙서가 참 슬픕니다. 늘 힘이 되어주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내일도 힘이 되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방탄소년단의 봄날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모든 분들에게 봄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도 어김없이 여기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